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 닷새째. 지금까지 2,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이어가며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도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중동 전문가 또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도 중동 분쟁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독감 환자가 유독 많이 보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탓도 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 빚을 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잠시 후 정리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디데이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단체장 한 명을 뽑는 선거지만 여야가 총력전에 나서면서 판이 커진 이번 선거. 본 투표가 지금 이 시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전국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투표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침 6시 시작이 된 투표, 이제 종료까지 한 4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선관위가 집계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오후 3시 기준으로 38.9%입니다. 사전 투표율 22.64%와 우편을 이용한 거소 투표율까지 모두 합친 수치인데 직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에 당력을 쏟아부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며 투표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은 30에서 40% 수준인데 오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 선거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강서구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어설 경우엔 김태우 후보에게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종을 울리려는 민심이 높은 사전 투표율로 나타났다며 진교훈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 득표율 차이로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고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패와 함께 어느 진영이 얼마나 표를 얻었느냐도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엔 국회 국정감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감 2일차인데 오늘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고요. 네, 오늘은 법사위와 교육위, 외통위 등 모두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곳곳에서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부실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도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외에도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9.19 남북 군사 합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9.19 합의가 우리 안보 태세만 저해하기 때문에 효력 정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접경 지역 충돌 방지에 유효하며 합의 폐기가 자칫 북한에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두 장관과 함께 지명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아직 국회에서 청문회 마무리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사무실, 이를 운영하는 허재현 기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허 기자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친인척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 장관 대화록을 보도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박영수 전 특검 부탁으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오늘이 닷새째 장기화 우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부상자도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해 이스라엘 지도부와 면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최영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우선 양측의 사상자 숫자 모두 합쳐서 10,000명에 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200명으로 늘어났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9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도 포함됐으며 부상자는 4,25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닷새 만에 양측 사망자는 2,100명, 부상자는 8,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의 사상자 집계와는 별개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500구를 발견한 데 이어서 가자지구 공습도 지속하고 있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마스가 침투한 이스라엘 곳곳에서 참혹한 학살 정황도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이후 이스라엘 집단 농장 곳곳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영유아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또 일부는 참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는 아기를 포함해 온 가족이 집안에서 총에 맞아 몰살된 사례가 군 수색 과정에서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만 49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어린이는 참수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하마스에 학살됐다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크파르 아자의 군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망자 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베에리 키부츠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면서 수백 구의 시신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인근 남부의 베에리 키부츠의 경우 전날에만 100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전 세계에서 예비군을 총동원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지상군 투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예비군 36만 명에 대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스라엘 정부가 항공편까지 추가해가면서 독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하마스 고위 간부 2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하마스 정치국 고위 간부이자 내무 책임자인 이 자카리아 아부 마하마르가 전투기 공격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마하마르는 하마스 의사결정권자 가운데 한 명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테러 활동 계획에 관여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하마스 경제장관인 조아드 아부 슈말라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하마스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가 공습을 당해 지도자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무력 충돌이 레바논과 시리아 등 인접 국가로 확전될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요. 시리아가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에 박격포 공격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시리아에서 다수의 박격포가 발사돼 그 일부가 이스라엘 영토 내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리아의 발사 원점을 향해 대포와 박격포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분쟁이 시작된 뒤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교전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레바논 접경에서도 교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같은 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가 발사됐는데 하마스는 자신들이 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 거점을 둔 헤즈볼라도 이날 이스라엘 군용 차량을 폭격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확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깊어 보이는 미국
인데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나선 미국 측 움직임, 미국도 확전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확산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오자 비상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긴장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가자지구로 잡혀간 모든 인질의 안전한 석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 고위급 지도자들과 면담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번 사태에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이 급파가 되고 미국 관여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순전한 악이자 테러라며 군사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도 이스라엘 편을 들었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도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순전한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며 반유대주의 테러리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사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tand with Israel. And we will make sure Israel has what it needs to take care of its citizens, defend itself, and respond to this attack. 백악관은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주장이 확인되면 한국에 묶여있다 돌려준 60억 달러를 재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풀어준 동결 자금이 테러에 쓰였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Let me just reiterate what I said because it's unequivocal. Not a dollar of that money has been spent and I will leave it at that. 미 하원에서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이스라엘 지원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파키스탄 등 중동 지역은 물론 영국, 스페인,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군중들의 지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가장 많이 사는 시카고를 비롯해 주요 대도시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을 규탄하며 가자지구 봉쇄를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순핵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건 테러를 미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불법성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선 반무슬림과 반유대주의 모두 용납되지 않고 반테러주의만 있다며 전쟁을 틈타 차별과 폭력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임기 중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성을 자부하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이 내년 11월 대선 앞두고 시험대에 오른 건데요. 그동안 바이든 외교의 큰 틀은 선택과 집중,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지역들의 분쟁을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것이었고 중동 정책은 이란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반미 세력인 이란은 고립시키고 동시에 중국도 견제하는 속내였죠. 그런데 이런 일종의 빅픽처가 역효과를 낸 겁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밀착으로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하마스를 자극했고 그 결과는 10,000명에 달하는 전쟁급 분쟁. 그런데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사우디가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바이든 정부의 중동 외교 정책에 크나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어서 중동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떻게든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미국 지상군을 파견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또 이란이 하마스의 뒷배라면서 공모를 의심하면서도 확실한 증거,
스모킹 건을 찾지 못했다면서 한 발 빼고 있는 겁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미국인을 구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전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 여론은 어떨까요? 이번 사태가 미국의 생각을 무너뜨렸다. 바이든의 중동 정책은 신기루였다. 역사책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가 지워질 위기에 놓여 있다. 외신의 평가만 봐도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외교 실패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도 바이든한텐 부담이 되고 있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 전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끔찍한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며 경쟁자인 바이든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안팎으로 돌발 악취가 겹치면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바이든 대통령. 복잡해진 중동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련국들 시선이 백악관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현지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0여 명이 국적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온 귀국자들을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아내와 3살배기 막내딸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남성. 가족을 품에 안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먼 길을 온 아내 얼굴에도 비로소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잠깐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항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잘못되면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대사관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우리 국민 192명이 귀국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빈 비행기를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잘 귀국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귀국자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찾았던 성지 순례자들입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진 가자 지구와는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경보가 나오는 등 이전의 소규모 분쟁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말합니다. 대피소로 피해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 피하라고 하는 경보까지 나와서 지하로도 가고 있습니다. 또 노선이 무더기 취소되며 현지 공항 입국장은 한산했지만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출국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합니다. 출국하려는 그런 사람만 막 바글바글해. 이렇게 한산하지 않아요. 굉장히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가는 사람만 있지. 이스라엘에 단기로 머무르던 우리 국민 480여 명 중에 190여 명이 귀국한 가운데 다른 여행객 50여 명도 육로나 항공편을 통해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단기 체류자 230여 명에게도 출국 방법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렇게 닷새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들으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하고는 이번 사태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크게 두 개의 층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아까 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 실책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선 예. 기본적으로 우선 지정학적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배 해법은 두 개의 국가론 그리고 그다음에 랜드 포 피스 그러니까 영토를 그러니까 1967년 3차 중동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빼앗아간 그 영토를 팔레스타인한테 제공을 하면 네. 그 평화 구축을 하도록 하겠다. 두 개의 국가를 설립하고 하겠다. 이게 오슬로 협정까지 이어지면서 오던 그 하나의 국제사회에서의 합의였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좀 바꿉니다. 변화를 하는 게 아브라함 협정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peace for peace. 그러니까 그 영토를 돌려주고 피스를 구축하는 거는 이제 좀 쉽지 않으니
그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협정, 우리가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갖다 줄 테니까 평화를 구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국민들한테는 박탈감이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토를 되찾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인데 어찌 됐건.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하마스는 뭐래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 특히 그 아브라함 협정에 거의 그 과거에 팔레스타인의 그 동맹국 정도로 도와줬던 국가들이 다 이탈을 하면서 참여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끝내는 아브라함 협정을 참여 안 한다고는 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그 푸시와 그런 것들로 점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이 환경이 완전히 무너지겠다라는 그 국제관계 층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움직인 측면도 있고 하나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마스 입장인데 하마스는 2006년에 총선을 통해서 집권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테러 단체라고 단 한 번도 그들과 협상이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마스가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가자 장벽을 세우고 단수, 단전,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두고 출입을 막는 그런 걸로 해서 옥죄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마스 집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그 전에는 제도권 정당으로 오기 전에는 효능감 있게 이스라엘과 싸워주고 해서 그 가자 지구에 서부 지구에 파타 정당보다는 다른 느낌을 해서 우리가 뽑아줬는데 이거 정말 일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 지지 세력도 이탈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좀 약간 갬블 초이스죠. 그 어떤 도박을 해서 자기 정권도 살리고 이 위기를 타파하려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층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올해도 아시겠지만 가장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타냐후 행정부가 되고 나서 사법 개혁을 했거든요. 그 주요 골자는 방탄 입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타냐후가 여러 가지 비리로 검찰 기소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만약에 자리를 박탈해서 내려오는 거는 딱 이런 상황에 제한된다. 어떤 상황?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각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근데 총리는 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 땐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해야지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의 그 정권 방탄 입법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분열이 돼서 심하고 심지어는 반정부 집회도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특이할 사항은 반정부 집회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과거에 이런 정부라면 우리 군역 이런 거 못하겠다. 나 예비군 이거 훈련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거의 첨예하게 대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기면서 그 틈을 지금 이 국제 정세와 하마스가 노리고 들어가서 지금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선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내분 사태 이 시점을 좀 이용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안보 공백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큰 틀에는 미국의 그 전략이 변화하면서 하마스 입장에서는 뭐래도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 그게 세 가지 역학이 맞물리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왜냐하면 거죠. 사우디랑 최근에 이스라엘이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었고 맞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우리랑 손 잡으려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라 이런 시점이었는데 사실 그 가자 지구 내에 좀 공식적인 또 자치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와 협상을 하려는 타이밍이었고 이제 하마스는 소외되려 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도발로 이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하나 요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있었다. 중동 분쟁하면 우리가 여러 국면, 여러 번 YTN에서 정리를 했는데 4차 중동 전쟁, 오일 쇼크로 기억하는 분쟁도 있었고 맞습니다. 1, 2, 3, 4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5차로 규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번 분쟁이 이전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점이고 비슷하다면 어떤 점일까요? 지금 비슷하다고 한다면 비슷한보다는 다른 점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저는 5차 중동 전쟁이라고 이제 그런 서사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5차 중동전으로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1차, 2차, 3차, 4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런 전국 단위 세계 전후로 이렇게 가려면 이집트와
시리아의 그 참여가 컸었거든요. 네. 그때도 보면 다 이집트와 시리아군이 골란고원을 넘어가고 시나이 반도를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참여를 하면서 네. 석유 엠바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과 아랍, 이스라엘과 중동의 구도로 이제 그 세계전이 됐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는 아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중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시리아는 뭐 지금 뭐 거기서 시리아 쪽에서 그 박격포나 공격이 이루어가 있지만 시리아 정부군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안에 있는 민병대나 그런 그 반군 세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우리가 팔레스타인 국민들 편에 서겠다라고 하지만 미묘합니다. 발신하는 메시지가 하마스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는 그 하마스와는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국민과 안 가겠다. 팔레스타인의 생존권, 자치권에는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의 레토릭이랑 똑같은 걸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 그 석유를 그 무기화해서 그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더 참여를 한다면 헤즈볼라가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네. 그 산발적으로 있는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 세력이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국가 단위의 확전이 될 확률은 좀 낮아서 이걸 5차 중동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는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국가 단위 어떤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예. 지금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언론의 주요 내용인데 사실상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조밀하다고 해야 될까요? 밀도가 좀 높은 지역이라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뭐 무장대원이고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이 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 가자 지구가 360제곱킬로미터의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세종시 면적일 정도 될 겁니다. 그 네. 세종시에 230만 명의 그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밀한 지역이죠. 네. 그리고 이미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장벽을 2006년부터 이스라엘이 장벽을 해서 거기를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비밀 터널, 땅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지면 탱크가 진입해서 군사작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지상군이 투입하기 전에 그 무시무시한 폭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의 가자 사태 때도 보면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는 유엔에서 금지하는 백린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정지 작업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방위군의 희생자가 나오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상군이 투입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 그런 정지 작업, 폭격 그런 것들이 다 수반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과밀한 지역이니까요. 네, 인구가. 그렇고요. 근데 지금 보면 다국적 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질이 150명 잡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좀 딜레마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아마 여러 가지 모든 그 시나리오를 두고 이제 할 텐데,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좀 단결돼 있고,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은 되게 민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 키부츠에 벌어진 학살 그리고 그 인질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어떤 자기네들 홀로코스트의 그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리고 희생되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단결이 돼 있고 아마 이 모멘텀을 그 이스라엘 정부도 그냥 놓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가 항상 볼 거 이스라엘과 이란 혁명 수비대는 당한 것은 꼭 보복을 합니다. 절대로 그들의 그 문법이거든요. T for tat. 우리가 당하면 그만큼 해야지 우리가 다음에 공격을 안 받는다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후퇴는 안 할 텐데 인질이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런 걸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800차례 폭격이 들어갔고 200개의 타겟을 이렇게 했고 지금 내무부 장관이나 그런 그 고위 간부 2명이 죽은 걸 봐서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그들의 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지금 그 압박의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 거겠죠. 네. 반복되는 질문 같아서 건너뛰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 한번 하마스를 질문 드려본다면 원리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한 단체 뜻은 이슬람 저항운동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하고 이슬람 저항운동을 하는데 왜 어린이까지 참수하면서까지 저렇게 감행을 하는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단체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아라파트 다 아실 겁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서 예. 했던 그 미넨 그 스필버그 영화에 나오는 미넨의 그에서 나오는 그 테러를 했던 원래는 이제 PLO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들이 오래 있으면서 기득권화가 되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 모더레이션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약간 온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집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아 하마스 그러니까 그 PLO보다 우리 좀 싸워주는 우리를 대변하는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후죽순 쪽으로 그런 민병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게 잘 싸웠던 게 하마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집권을 하고 서부 지역은 그 파타, 그 PLO, 그 파타 정부가 지금 집권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초 자체가 또 강경 노선을 걷던 파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요번에 아마 그 하마스에도 메파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파에 있는 소위 말해서 모함메드 다이프라고 하는 그 까심 여단의 하마스 내부에 있는 군사 조직입니다. 그 사람이 강력하게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이 일들을 벌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자기가 선언을 했죠. 이거는 알 악사의 홍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 방법 아니고서는 우리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할 수 없다 하고 세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하마스 이번 기습 공격 이후 이제 헤즈볼라가 참전 할 것인가?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의 초점을 맞춰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어제보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개입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또 일부 전문가 얘기로는 그래도 이란 입장에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발을 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후설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그 하마스, 히즈볼라 이 모든 그런 그 민병대 조직에는 이란이 항상 지원을 하고 비전통 자기네들 그 수단으로 항상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에 대한 압박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마스가 초기 시작 개전하고 나서 초기이긴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이언돔 그거를 다 형해하고 공격을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 테러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정보력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여태까지 뒀던 그런 무기 체제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죠. 이란이 배후를 해서 야 지금이야 이때 공격해 해서 그렇게 사주를 했다기에는 하마스가 자기네들이 의지를 갖고 한 행동이고 하마스가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존에 그 지금 하마스가 이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란 혁명 수비대와 히즈볼라의 도움과 정보력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 행위 자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은 하마스 내부의 그 선택이지 누구의 배후에 의해서 저쪽에서 너 공격해라 해서 그 민병대들이 가서 공격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영향력이 컸겠죠. 정보력이 컸죠. 이 군사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란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배후까지는 좀 아직 맞습니다.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하마스 얘기한 김에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좀 주로 나온 얘기가 이 하마스가 이 활동 자금을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좀 활동해왔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던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팩트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알카에다, IS, 그다음에 히즈볼라, 그다음에 지금 하마스,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북한까지도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경제 제재 레짐 안에 들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송금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좀 약간 가상화폐가 그런 그 제재를 우회해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리고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돼서 그거를 이미 그런 단체에서 활용한 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해 보면 이제 아까 이란 같은 경우는 배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마스가 활용했을 가능성 정도는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태 이후 이게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좀 번질 것인가도 하나의 화두인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쪽
그렇게 지금 어찌 됐건 JCPOA라고 하는 그 이란 핵 합의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확실한 증거 이런 스모킹 건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더 이쪽에 더 크게 뭐라 그럴까요? 그 문제시하면서 할까는 아마 그 상황을 보고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그거를 입안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확전을 하면서 갈까?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앞두고 이 이란과 죄송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문제가 커지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의 실책으로 자꾸 아프게 돌아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 이거를 어느 정도 그 관리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서 그렇게 이란한테 더 씌우면서 문제를 더 확대할까라는 거는 조금 약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서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셨는데, 자, 그럼 네네. 바이든 정부 지금 재선 가도 국면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교 정책을 놓고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관리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좀 신중해 보이거든요. 네, 미국이 관리를 하고 생각이 있는 많아 보여요. 네. 이겁니다. No boots on the ground.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상군은 절대 파견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확전되는 것도 막을 겁니다. 그래서 히즈볼라한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너네들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다양한 그 지원책, 뭐 무기 지원책이라든지 자금 지원책 플러스 그 다른 그 확전이나 개입을 막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경고를 하면서 끊어내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미군이 파병이 되거나 직접 개입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75년간 얽힌 지금 복잡한 중동 갈등이거든요. 일단은 확전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해법도 쉽지 않을 상황인데, 자, 지금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근본적인 지금 국면의 원인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은 두 개의 국가론, 오슬로 협정, 그다음에 해서 두 개의 국가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공존하게 가겠다 하는데,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그 두 개의 국가론이 형해화됐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쪽과,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쪽과, 그냥 그런 것들, 이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과연 아브라함 협정이 그 두 개의 국가론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서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두 개의 국가론을 어떻게 살려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제일 좀 약간 제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Harakat al-Muqawqamah al-Islamiyah.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오늘 이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와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연 기자를 압수수색했는데 허위 보도 과정에 김 연구위원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 단위를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한파가 바닥을 찍고 적자 폭을 줄인 점이 깜짝 실적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보다는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 때보다 무려 3.6배 껑충 뛰었습니다. 매출도 2분기보다 11% 넘게 증가한 6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조 단위를 회복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진짜 바닥을 찍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 실적을 통해서 눈으로 좀 확인하는. 반도체 경기 한파에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적자 폭이 줄고 신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버팀목 역할을 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상반기에만 9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감산 조치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4분기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 메모리 가격 상승과 재고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비슷했거든요.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었고 감산 조치를 단행했고 그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공급 조정이 효과를 거두더라도 IT 기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도체 업계의 보릿고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로 대외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하반기 흑자 흐름은 지속하면서 올해 누적 전망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입니다. 지난 7월 37억 4천만 달러에 이어 8월에도 48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도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50억 6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5개월 연속 흑자긴 하지만 여전히 수출 회복보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 수지가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수익이 줄고 분기당 배당 지급이 늘면서 직전 달보다 14억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까지 확대됐지만 하반기에도 이러한 흑자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8월, 9월 감소폭이 축소되고 4, 4분기에는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기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에 따라 9월 경상수지 역시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월 평균 40억 달러 흑자를 이어간다면 올해 연간 누적 전망치인 270억 달러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10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반도체 생산이 일부 회복되면서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9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2,091건으로
이 가운데 73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4.9%, 전달에 비해 8.1%포인트 낮아졌지만 낙찰가율은 83.5%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신축이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일부 아파트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값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설탕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6.9%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금 물가 상승률도 생산량 감소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요 증가로 17.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비 맥주가 오늘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함에 따라 음식점에서 파는 맥주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비 맥주의 제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으로 회사 측은 재료값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ml 캔 제품 가격은 종전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5년 전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십니까?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대적인 리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중고 거래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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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시중에 팔려나간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신체와 직접 맞닿는 제품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 결국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라돈이 검출된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수거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까지 13만 4천여 개.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이 제품을 자체 폐기했거나 제조업체가 폐업한 경우는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수가 회수됐거나 폐기됐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라돈 침대 파문이 시작된 대진 침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판매글이 주르르 뜹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건 제외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돼 리콜 대상에 오른 모델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판매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내놓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게 리콜 제품이었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침대가 그런지는 몰랐어요. 원안위도 라돈 검출 제품과 관련해 플랫폼마다 금치거를 설정하는 식으로 중고 판매글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모두 써넣어야 거래가 막힐 뿐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따로 제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랜드명이나 유사한 제품명으로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원안위에는 모니터링 인력이 없어서 신고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라돈의 유해성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리콜 대상 제품 수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그게 회수가 안 되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를 해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핵종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 100억 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원안위는 라돈 검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교권운동을 주도하는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소속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검은 교사들의 학생 지도, 민원에 관한 애로사항,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완석 검찰총장은 교사들을 만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사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일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일성 기념사업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또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공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정율성이 만든 군관은 적군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그 자신은 북한군 및 중공군과 함께 직접 서울까지 내려온 인물입니다. 정율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위법 사항이 없다며 국가보훈부의 권고를 수용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일성 역사공원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일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부터 35년간 지속해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일성 생가터 복원 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010년에서 2014년생 아동 가운데 7천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2010년에서 2014년 출생아 가운데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1,000여 명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사망이나 해외 출국, 시설 입소 등을 제외한 7,800여 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부여하는 임시번호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됩니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학교나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주변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로 법무부는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세청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7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세관에서 납세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관세 업무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을 당했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관세청 본청과 전국 대부분 세관에선 제도만 도입했을 뿐 이처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장급 이상 보호관이나 보호 담당관을 따로 두는 게 원칙이지만 서울세관을 뺀 관세청 본청과 인천, 부산 세관 등에선 모두 다른 과에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청 본청은 납세자와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일이 주 업무인 법무담당관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충하는 업무를 다루는 겁니다. 현재 관세청 납세자 보호관은 일반 세무공무원으로 외부 인사로 뽑아야 한다는 관세법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개방직위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납세자 보호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는 법무관, 법무 담당관이 이 일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률 위반입니다. 3년 동안 전국에서 처리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적은 119건이 전부, 한 달 평균 3건 정도를 처리한 셈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인 국내 등록 수입 기업이 21만여 개인 것을 고려하면 실적 역시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도 이제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이러한 보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청은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홍보 노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앞으로 납세자 보호관 역할만 독립적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버섯재배 시설에서 불이 나 시설 관계자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적재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인 2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대업자 51살 진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서울 강서구, 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직폭력 단체를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하던 40대 유튜버를 폭행한 폭력 조직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밤 11시쯤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서 흉기를 들고 40대 남성 유튜버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시민과 경찰관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화성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 등 4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네, YTN 뉴스큐 다시 중동 사태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집계된 것만 2,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공격한 국경 마을을 공개했는데 영유아 시신들도 여러 곳 나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와 맞닿은 크파르 아자 지역. 국경 역할을 하던 철조망은 동강났고 불타버린 차량과 벽에 가득한 총탄 흔적이 전쟁의 참혹함을 말해줍니다. 폐허가 돼버린 민가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이 계속해서 실려 나옵니다. You see the babies, the mother, the fathers in their bedrooms, in their protection rooms, and how the terrorists kill them. It's not a war.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한 현지 언론은 영유아 시신이 40여 구가 발견됐는데 그 가운데 참수된 시신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I remember going through 9/11 and waking up the next day, the next week in a daze, and everything had changed, and it's the same thing again, but worse because we're such a small country, and proportionally this would be 25,000 people dying in America. 이번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대결로 정의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하마스의 내부 책임자인 자카리아 아부 마하마르와 경제장관 조아드 아부 슈말라 등 고위 간부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한 이스라엘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헤즈볼라의 주무대인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의 로켓이 날아들며 확전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15발의 로켓이 날아와 4발을 요격했고 10발은 인가가 없는 곳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즈볼라 소유의 감시초소 2곳을
탱크로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이번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봉쇄를 선언한 뒤 물과 전기는 물론이고 모든 생필품 반입이 끊겼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공습이 1,300곳 넘게 계속되면서 가자지구는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란 지적이 나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항구에 머물던 어선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은 지상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가자 지군의 1,300여 곳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공습은 주로 주거 지역과 통신 시설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احنا زي ما حكوا لنا انه نخلي المنطقه الشرقيه اجينا لمكان امن لكن احنا فيش اي منطقه في قطاع غزه امنه زي ما انت شايف الضرب كان في كل مكان. 폭격을 피해 생존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맨손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방침에 따라 식수와 전기, 식량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외부로부터 원조 물품 반입도 중단됐습니다. 주민 230만 명 가운데 80%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했는데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벌써 19만 명이 살기 위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أجمل حي أجمل منطقة خربوها الله ينتقم منهم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살 길을 차단한 채 폭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국제사회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지역 봉쇄와 물품 이동 제한이 가능하다며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imposition of sieges that endanger the lives of civilians by depriving them of good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세계보건기구는 최소한의 생필품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유재범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 호소까지 들으셨는데 국내 시민단체도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무고한 학살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도 나와 현재 가자지구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이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압도적 무력 보복에 직면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입니다. من الأطفال والنساء والشيوخ وقطع عنهم الماء والكهرباء وكل وسيلة لكي يقتلوهم بأي نوع من الأنواع. 네, 아까 전문가분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전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동 전문가인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유일하게 지금 이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체는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그렇고 주변 이집트는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이스라엘 동쪽엔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시리아는 아직도 내전에서 회복되지 못했고요. 레바논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약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참전을 상당히 우려하시는데요.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본인이 나서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한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완전한 적으로 만들 텐데 지금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지상군 투입은 이스라엘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서 하마스를 붕괴시킨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철수를 하게 되면 다시 하마스가 다시 세워집니다. 주 3회 이스라엘 텔아비브 노선을 운항해온 대한항공이 오는 11월 말까지 이 노선의 환불 예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수수료, 운임 차액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 항공편은 탑승일이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30일 사이인 인천발 텔아비브행과 텔아비브발 인천행입니다.
대한항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의 여파로 이번 주 운항하려던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편 3편을 모두 결항했고 지난 9일 이후 텔아비브 노선에서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으로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무사 귀환을 바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은 항공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 상황 보시고 우리 국민 귀국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새벽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납치돼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미국인의 가족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의 무사 귀환을 호소했습니다. 납치 당시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다는 아들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합니다. Both my brother and my sister were on the call with her as the terrorist barged into her home. 이스라엘에 일하러 갔다 실종된 태국인 아들의 어머니는 무사 귀환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ก็หวังอยากให้ลูกและกลับมา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แม่ก็หวังแบบนี้แหละ 이번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 내 외국인들도 많이 숨졌는데 태국과 미국, 네팔인 등은 각각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프랑스인과 아르헨티나인도 각각 20명 넘는 사망 실종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특별기를 급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는 12일과 13일 특별편 여러 편을 운항해 이스라엘에 남은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도 12일 에어프랑스 특별 항공편을 띄워 자국민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공군기 2대를 보내 자국민 200명을 10일 오전 로마로 대피시켰으며 민항기 한 대도 곧 베로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루 3차례 공군기를 띄워 자국민 1,200명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유대인이 많아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공군기를 띄우는군요. 현재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0여 명도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이들이 목격한 현지 상황은 어땠는지 사회부 김태원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발생한 무력 충돌 사태.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어서 이스라엘군도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번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마스 측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200여 명에 이른다는 게 이스라엘 공영방송 보도 내용이고요. 하마스가 거점으로 삼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도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돌 닷새 사이 2,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건데 부상자 역시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이 집계에는 이스라엘군이 발견했다는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500여 구는 빠져 있는데요. 또 영유아 시신 40여 구가 발견됐고 일부는 참수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측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되는데 인접한 이슬람 국가인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포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충돌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지에서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현지에서 단기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일부는 오늘 또 귀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머물고 있던 단기 체류자들은 모두 480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192명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인천공항 입국장을 찾았는데요. 입국장에 들어서는 귀국자들을 가족과 지인들이 끌어안고 토닥이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3살배기 막내딸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떠났던 아내와 한국에서 이들을 기다리면서 마음 졸였던 남편도 이 자리에서 상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항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잘못되면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대사관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만나서 너무 좋고 이렇게 어찌됐든 비행기가 일정대로 잘 오게 돼서 너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 정부에 감사하고 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3남매와 함께 이스라엘을 찾았다가 귀국한 시민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빈 비행기를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덕분에 이렇게 잘 귀국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등 기독교 성지로 순례를 떠났던 여행객들이었습니다. 특히 무력 충돌이 시작된 지난 7일은 우리로 치면 추석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초막절 주간이 끝난 직후였는데요. 초막절은 성경에도 등장하는 3대 절기로 유대교나 기독교 신자들에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여행객이 평소보다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나서 너무 좋다는 말까지 들어봤는데 혹시 이번에 귀국한 우리 국민 가운데 무력 충돌로 피해를 입은 내용도 있을까요? 단기 체류자들 상당수가 찾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최서남단에 있는 가자지구와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력 충돌을 직접 목격했다거나 피해를 겪었다는 귀국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력 충돌이 시작된 지난 7일에는 지하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경보가 나오는 등 이전의 소규모 분쟁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는 게 귀국자들의 증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6차례 정도 찾았다는 귀국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좀 두려워하고 집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고 적막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대피소로 피해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피하라고 하는 경보까지 나서 지하로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마스 측 공격을 우려한 각국 항공사들이 텔아비브행 노선 운항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현지 공항 입국장은 굉장히 한산했다고 합니다. 반면 출국장은 이스라엘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는 게 귀국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귀국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이번 대한항공 귀국편이 마지막이라는 소문도 있었다면서 일부 체류자들은 제3국을 거쳐서 귀국하려고 했지만 표를 구하지 못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출국하려는 그런 사람만 막 바글바글해. 이렇게 한산하지 않아요. 굉장히 바글바글해.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가는 사람만 있지. 지금 안 뜨는 비행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권 찾느라고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고요. 구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비싸고 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가려는 사람만 많다. 뭐 마지막 비행기라는 그 근거 없는 소문들도 돌 정도로 네. 현장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아직도 단기 체류자들이나 우리 교민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어떻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국적기 직항편으로 귀국한 190여 명 외에도 27명이 오늘 육로를 통해서 인접국인 요르단으로 이동합니다. 내일도 단기 체류자 30명이 추가로 터키 항공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떠날 예정인데요. 애초 이스라엘 현지에 머물렀던 단기 체류자가 480여 명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230여 명이 남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에게도 이동 방법 등을 계속 안내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다만 장기 체류하는 교민들은 대부분 안전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당장은 철수를 권고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외국인 인질 가운데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고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교민 가족 5명도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교민도 전원 다 무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은 안전지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당장 철수를 권고하진 않을 계획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장기로 머물고 있는 한국인 교민들은 얼마나 되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은 모두 1,050여 명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570여 명이 장기 체류자입니다. 현지 교민들은 충돌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위험 지역이 어딘지 최신 소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충돌 당시엔 가자지구 중심부에서 100km 가까이 떨어진 지역까지도 하마스 측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 현재는 모든 학교가 임시 휴교에 돌입한 가운데 당국도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는 게 현지 교민의 설명입니다. 또 국적기 등을 이용해 속속 귀국하는 단기 체류자들과는 달리 장기 체류자들은 단체 귀국하는 방안 등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이동 계획은 없고요. 현재 이스라엘 한인회 안에서는 특별한 동요보다는 지금은 현재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지금 우선인 것 같고요. 다만 이스라엘 한인회 측은 정부 차원에서 철수나 이동 등과 관련한 지침이 전달된다면 여기에 따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지금 수백 명이 현재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면밀한 또 감시,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부 김태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엔 아까 나갔던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같은 당 정책연구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 수사 대상엔 인터넷 매체 기자의 자택, 또 사무실도 포함이 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들어보죠.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인천 송도에 있는 인터넷 매체 리포익트 사무실과 운영자 허재현 기자의 자택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허위 보도는 리포익트가 지난해 3월 1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허 기자는 보도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영 씨의 친인척 이모 씨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나눴다는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씨의 역할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조 씨가 변호사로 선임한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을 받아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허 기자가 최 씨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허 기자를 만나 허위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전달해주는 등 허위 보도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엔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사무실 등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YTN에 대화 상대방으로 지목된 이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해당 보도도 오늘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허 기자는 오늘 오후 취재진과 만나 보도 당시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임을 분명히 확인했고 반론 요청에 별다른 답변이 없어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 분석해 정확한 보도 경위와 함께 보도 과정에서 금전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씨와 김 씨, 허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간별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7시 5시 기준으로 4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고요. 17시 기준으로 4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한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8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서구 관내 131개 투표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시작될 예정으로 오늘 밤 늦게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를 놓고 민주라는 가면을 쓴 채 국민 주권을 강도들의 먹잇감으로 내버려둔 진영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이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내버려두고 국민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해온 자들을 발본색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를 놓고 또다시 국정원이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적이 도발하면 수시간 안에 장사정 포병 능력을 완전 괴멸시킬 수 있도록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연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팽팽했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찾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북한의 포격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염두에 둔 듯 북한이 도발하면 몇 시간 안에 장사정 포병을 완전히 괴멸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적당껏 응징해서 다시는 도발을 하고 싶어도 도발할 수 있는 역량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 중지를 골자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며 최단 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9.19 합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9.19 합의 이후 계속된 북한 도발 등을 거론하며 효력 정지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 태세만 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접경 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MZ의 북한군 도발은 지상이 박근혜 정부 때 10번인데 문재인 정부 때 2번. 좀 표에도 보듯이 그렇습니다. 남북 군사의 합의가 적어도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은 감소시켰다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 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바로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를 가지고 1시간에 16,000발 정도를 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서대로 한다면은 현재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9.19 합의 효력 정지 여부는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포항공과대학교와 AI, 무인, 양자, 신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방위사업 분야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공동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사청은 AI, 네트워크, 첨단 소재 등을 포함한 국방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인력 교류 등에 있어 포항공대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1조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 조작 수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천동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7억 7천만 원씩 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수억 원씩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모두 1조 8천억 원인데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억 원이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 조작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 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산출합니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통계보다 변동률을 작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 국민들한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 6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로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를 적용하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법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조작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감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객관적인 산정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수수자금 가운데 일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과 추징금을 줄였는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한 넉 장을 한 장처럼 보이게 한 뒤 그 안에 담배를 숨겨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우리보다 담배값이 무려 8배가량 비싼 호주가 목적지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mm 두께 한 장 같지만 자세히 보면 4장을 겹친 합판입니다. 얇은 한 장을 벗기자 담배가 가득 들었습니다. 수출용 합판으로 신고한 건데 6m 길이 컨테이너 1개 안에 이렇게 숨긴 담배가 8만 7천 갑 가량이었습니다. 3년 전 대구 세관이 담배 1,390만 갑 밀수입을 적발하고도 놓쳤던 총책 A씨가 숨어 지내다가 이번에는 밀수출을 시도한 겁니다. 세관은 수출 신고 과정에서 숨긴 담배 40만 갑을 적발했습니다. 통관 목록상의 40만 갑은 이미 부산항을 떠난 거로 확인돼 우리 관세청은 호주 당국에 연락해 현지에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난해 호주에 3개 법인을 만들어 합판을 정상 수출하면서 호주 당국 통관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한 뒤에 밀수출에 나선 거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담배에 매기는 세금이 가장 무거운 곳으로 알려진 호주는 담배값이 우리보다 무려 8배나 비쌉니다. 1회 수출에서 약 2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밀수 조직은 10회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지난 1월 밀수출을 적발한 세관은 A씨를 계속 추적해 지난 8월 친척 집에서 검거했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빨리! 내 돈이라니까! 밀수출 담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정식 유통하지 않는 영국 제품이었는데 A씨 일당은 담배를 어디에서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세관은 담배 밀수출 혐의로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본관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새면서 복도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건물 2층과 3층, 4층 천장에서 잇따라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천장 석고판이 순식간에 물에 젖으면서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이 응급 복구에 나서면서 누수는 3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서울청사 관리소 관계자는 건물이 오래돼 현재 냉난방 배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는 것 같다며 밸브를 모두 잠그고 정확한 누수 위치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유지하기로 해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늘 오전 파업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 수당시설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실질 임금 인상을 포함해 노동 조건 향상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도 정부의 인력 확충과 의료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오늘 새벽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필수 의료에 필요한 인력은 유지하기로 한 만큼 예정된 외래 진료나 수술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시죠.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맞이하는 가을, 코로나19가 물러난 자리에 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초중고교 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연령대별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7세에서 12세 53.8명, 13세에서 18세 31.8명, 1세에서 6세는 22.9명입니다. 보통 유행 기준이 1000명당 6.5명이니까 초등학생은 유행 기준의 8배 이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른바 면역 비지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독감이 빗독촉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 정책으로 미생물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이 취약해진 틈을 독감이 파고든 겁니다. 독감 확산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요. 이미 추석 명절 직전에 예년의 12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독감은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데다 평균적으로 닷새 정도 감염력을 갖습니다. 독감을 단순히 심한 감기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는 20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원인인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감염돼 발생합니다. 증상도 감기는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지만 독감은 고열, 오한, 심한 근육통을 비롯해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데요. 특히 고령층과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해 폐, 심장 질환자, 만성 질환자, 의료인과 환자 가족 등은 예방 접종이 필수입니다. 정부까지 나서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가운데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무료 접종은 이미 이뤄지고 있고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의 독감 무료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백신도 무료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해당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이 비용을 지불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통 항체는 백신 접종 후 2주부터 생성된다고 하니까요. 가족 중에 면역 취약자가 있거나 중요한 일정 있는 분들은 더 추워지기 전에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시점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경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초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집을 잃은 튀르키예. 우리나라 구호단체 도움으로 새로운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우정의 마을로 이름 붙은 마을 입주식에 조용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뒤쪽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지진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카라만 마라시주에서 가장 화려했던 번화가입니다. 지진으로 상가가 무너진 자리에는 이처럼 컨테이너로 주민들을 위한 상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파괴된 집도 예전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이 간 채 텅 빈 아파트가 유령 도시처럼 드문드문 서 있습니다. 모두 26만 채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튀르키예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이재민이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재민들에게 안식처가 돼줄 이동식 주택 1000채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튀르키예 이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마을입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특별한 관계를 담아 우정의 마을로 이름 지었습니다. 세면시설, 그다음에 또 이중 침대, 그다음에 편리시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갖춰 있고 냉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충분한 주거 공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 여럿을 잃고 홀로 세 아이를 키워야 ha는 엘리프 씨도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봅니다. İnşallah nasıl televizyonmuş, işte çamaşır makinesiymiş. Bunlar gerekiyorsa bunların hepsi verildi.
Binlerce şükürler olsun yani aynı ev ortamını nasıl yarattıysam burada da yarattığım için çok memnunum yani ben. 한국 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에는 경찰서와 자치회관, 교육시설 등 필수 시설도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구호단체는 수혈을 위한 헌혈의 집과 혈액센터를 지어 의료 지원을 중심으로 도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카라만 마라시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의 최대 주주인 한전 KDN과 마사회 지분 매각에 대응을 해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가 시민 참여형 주주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늘 시민 참여형 언론운동 와주라 설명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 와주라 운동은 YTN 주주가 되어주라의 줄임말로 민간 자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직접 소액 주주가 되어달라는 의미라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프로야구 KT 위즈가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치며 팀의 이름처럼 마법 같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역대 최고 대우로 3년 재계약을 하며 찬란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KT는 올 시즌 초반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 최하위권을 전전했습니다.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3할대 승률에 그치며 선두에 13경기나 뒤진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이탈했던 주축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6월과 7월 28승 14패로 10개 구단 중 승률 1위를 기록하며 단숨에 중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8월에는 19승 4패, 8할이 넘는 놀라운 승률로 2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6월 초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쿠에바스가 1패도 없이 12승을 쓸어담으며 고영표와 벤자민, 배재성 등과 함께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했고 박병호와 황재균 등 부상에서 돌아온 베테랑 타자들도 제 몫을 해냈습니다. 저희가 12위 할 때도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2위까지 시즌 마무리까지 오게 됐는데 또 지금 이렇게 관중석을 봐도 좀 예년과 다르게 너무 많은 팬들이 와주셔서 선수들은 힘이 많이 나고요. 최하위에서 2위까지 기적 같은 정규 시즌을 모두 마친 KT는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명장반열에 오른 이강철 감독과 현역 사령탑 최고 대우인 3년 총액 24억 원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정규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친 KT는 이제 2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겨냥하며 본격적인 가을 야구 준비에 돌입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인생 경기를 펼치며 메이저 챔피언을 격침한 수비 테니스 달인 백다연이 내일 코리아 오픈 8강에 도전합니다. 앞서 항저우 동메달의 상승세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 한 번 이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속팀 후배 정보영과 짝을 맞춰 우리 여자 테니스에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복싱 메달을 안겼던 백다연. 기세는 서울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프로 테니스 투어 코리아 오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받고 또 받고. 닭공의 대명사 2017년 프랑스 오픈 챔피언 오스타펜코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16강에 올랐습니다. 랭킹 500계단 격차를 뛰어넘은 활약에 여자 프로 테니스 투어에서도 이변으로 주목했습니다. 엄청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게 꾸준히 들어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도 계속 끝까지 해보자 했더니 또 혼자 또 뭔가 급해졌는지 또 에러도 많이 나오고. 중3 때부터 주니어부 최고군이 장호배 4연패를 달성하며 차세대 유망주로 각광받았던 백다연. 태극 마크를 달고 올 상반기 국가대항전 페드컵, 올가을 아시안게임을 경험하며 특유의 질식 수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다음 상대는 랭킹 100위권의 강호 버렛. 생애 첫 프로투어 승리로 다음 주 생애 최고인 랭킹 480위권을 확보한 만큼 부담 없이 자신의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더 붙어서 수비를 하되 또 제가 좋아하는 포핸드로 공격적으로 많이 하면서 플레이하고 싶어요. 앞서 2020년 호주 오픈 우승자 케닌을 잡으면서 1회전을 통과한 에이스 장수정도 116위 100타스를 맞아
통산 두 번째 8강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코리아 오픈 여자 복식에서는 간판 스타 장수정과 한나래가 아쉽게 2회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두 선수는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여자 복식 1회전에서 미국 호주 혼성조에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최지희 박소연조는 랭킹 152권의 강호 네덜란드 호주조를 누르고 2회전에 올랐습니다. 오늘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과 이따금씩 부는 바람이 기분 좋게 해주는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한낮에 서울 기온이 23도, 광주가 24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겉옷 챙겨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특히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짧아지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청주 11도, 춘천은 9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안동 22도, 여수도 2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